예, 직접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얘기 좀 저도 경청해 보고요.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좀 편한 시간으로 지냈으면 합니다. 이 도덕경 강연 듣고 도덕경이라는 게 이런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 그 느낌을 좀 제가 들어보고 제 생각은 이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제가 기업가 정신, 벤처 정신 여기 와서 또 1년에 한 번씩 강연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 오기 4번 죽다 살면서 30년 동안 안 망한 사업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좀 버무려서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도덕경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5회차 강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여기서 나는 이런 내용을 건졌다, 이 내용은 참 내 마음에 닿더라, 그런 것 좀 제가 먼저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원하는 순서대로 모든 분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하고 싶은 얘기 있는 분들부터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덕경이 나한테는 이렇게 읽히더라, 뭐 이런 생각부터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덕경 처음 읽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네. 이전에 접한 적은 없었죠? 다들 도덕경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초등학교 도덕책 생각을 했죠,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누구나 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무슨 도덕 윤리에 대한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읽어보면 전혀 그게 아니구나, 이제 이것부터 이제 다른 생각.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다산 네트워크 하면 이것도 책에도 목소리 좋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마이크 목소리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1등 인터넷 통신 솔루션 기업 청년 회장님께서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시는데 그 수많은 동서양 고전이 있는데요. 왜 하필 노자가 도덕경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쓴 노자, 중국에 대한 이걸 왜 선택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도덕경만 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뭐 그리스 철학부터 그 서양 철학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요. 깊이는 아니었지만 그 뭐 제자 백가 중에 뭐 제 마음이 끌렸던 분은 사실은 한비자나 묵자 같은 사람. 공자는 하여간 제가 보기엔 좀 별로였어요. 좀 뭔가 이거는 좀 뭔가 위선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성격이 굉장히 돌직구거든요. 그래서 호불호도 많이 갈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거 어떡해요? 내 성격이 그런데. 근데 그런 돌직구 성격이 사업하는 데 유리해요. 사회생활에는 불리한데 승부사로 살아가는 데는 이게 솔직하고 직선적이고 돌직구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가 타고난 결대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저도 저의 성격이나 말투나 이런 걸 막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놔버렸어요 그거를. 아 그냥 타고난 성품대로 성격대로 결대로 사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어쨌든 제 그런 성격으로 보면 그 논어 공자 그 말씀은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유선적으로 보이고 그 꾸미는 게 싫고 실제 그 여기에서도 왜 노자하고 공자하고 한번 붙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자가 제 스탠스잖아요. 공자한테 얘기하는 게 다 쓸데없는 얘기다. 그 노자를 제가 뭐 손자, 한비자, 묵자, 제자백가 중에서 공자 그거보다도 노자는 훨씬 뒤에 접했어요. 훨씬 뒤에 접했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한 50대 초반에 그때 접했는데 그때 누군가 노자 한 도덕경 한 구절로 저한테 딱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때 뒤져봤거든요. 그때 그 대성약결, 대직약굴 뭐 이런 것도 쭉 나오잖아요. 아니 굉장히 패러독스한 표현인데 정말 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주고 있고 멋있는 표현이다. 그때 한번 좀 충격파가 왔고 그때 좀 잠깐 읽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이파기 시작한 거는 2019년에 제가 이거를 1년 걸려서 깊이 공부하고 이걸 썼는데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사자성어가 멋있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자성어 하나가 딱 그게 마음에 걸리면서 이 무슨 내용이지 하고 들여다 보다가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보다가 와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이렇게 많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사자성어 마음에 품고 사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뭐 역지사지라든가 대기만성이라든가 뭐 기억나는 사자성어들 많이 있죠. 좀 교훈적인 거. 나중에 제가 멋있다고 생각한 사자성어를 보니까 이 노자 도덕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 좋은 사자성어가 얘 보고구나 하고 더 들여다보다 보니까 한자 이거를 왜 이렇게 해석을 했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들이파야겠다 해서 정확히 2019년 1년 동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공부한 방식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 있으니까 우리말 이렇게 쭉 보면서 멋있네 하고 이 한자 원어가 뭐지 이렇게 보고 또 한자 들여다보고 나 같으면 이걸 이렇게 해석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네. 저도 그 과정을 거쳐서 점점 좀 이렇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깊이 들어갔고 제 인생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책 한 권을 공부했다는 것은 상당히 깊이 공부한 거거든요. 일도 하면서 공부한 거니까 뭐 매일 그런 건 아닌데 뭐 전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직접 써야겠다 하고 할 정도로 문제의식을 느꼈으니까 그런 계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멋있네 멋진 말이 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빠져든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작심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또 상당히 내 인생에서 50대 초반에 접한 거니까 굉장히 늦게 다른 책 읽은 것보다는 늦게 접했는데 뭐랄까요 5, 60년 살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이 생겼을 텐데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이 노자의 도덕경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지? 라는 감동? 막 이런 것들이 막 상승작을 일으키면서 제가 도덕경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사람으로 치면 물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하니까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비즈니스 관계도 맺을 수도 있고 사람 관계도 맺을 수 있지만 저는 사람 관계를 그렇게 맺지는 않거든요. 그냥 인연으로 맺거든요. 어떤 이유로 인이 생긴 거예요. 뭐 학교 동기든 뭐 여기서 만났든 일하다 만났든 뭐 하여간 내가 의도치 않은 어떤 걸로 만나게 됐고 또 연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다음 모임에 또 만나고 어떻게 또 뭐 알고 보니까 누구 친구들아 하면서 같이 뭐 보자 해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놀아보니까 점점 마음에 들어 이 친구가 그러면서 또 친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과 연이다. 인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연이라는 것은 내가 이어가는 근데 거기서 사람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이라는 것을 억지로 맺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저 사람 유명하고 잘 나가니까 나 저 사람하고 친구 돼야지 하고 억지로 가려고 인위적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게 바로 이선적인 삶이다. 저는 거기 100%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연을 억지로 이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제가 사람관계에서 주특기가 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뭐 몇십 년 친구일 수도 있고 최근에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인으로 만난 사람일 수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세상 보는 눈도 다르고 사람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술 취향도 다르고 나는 와인 먹고 싶은데 이 사람은 위스키만 먹고 예를 들면 안 맞아 서로. 그럼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을 나하고 결이 맞지 않는데 그 연을 억지로 이어가지 말아라. 저는 그걸 기본으로 삼거든요. 사람관계에 있어서. 사업도 그렇게 해요. 나하고 어떤 인이 있어서 해볼 만하네? 재밌겠네? 내 자금 능력으로 충분히 되겠네? 그러면 나도 해요 그거를. 근데 하다가 보니까 뭐 손실만 엄청나고 적자를 3년째 내고 그럼 빨리 접어야 하잖아요. 그죠? 저는 사업도 똑같은 원리로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야 2차 전지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그거 나도 해보자. 인위적으로 뛰어들어서 고생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 안 벌려요. 누군가 들고 왔는데 나랑 같이 하자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일을 벌려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손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일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저희 다산그룹이 17개 계열사에 직원만 2,000명에 매출액이 8천억에 뭐 작지 않은 그룹으로 컸어요. 제 밑에 뭐 CEO가 20여 명 가까이 있고 저는 이걸 포도송이 전략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번 축tat하니까 수박 한 댕이 키우다가 천둥번개 맞거나 어디 돌덩이 날아 깨지거나 이러면 낭패잖아요. 난 그게 싫어가지고 망하는 게 싫어서 포도송이 전략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어발 전략에 요새 카카오는 뭐 지네발 전략 이러잖아요. 문어발 전략에 포도송이 전략이다. 조그만 거를 많이 키워서 이게 풍성하게 키우는 게 생존에 유리하고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좋지. 큰 그 골프 치는 사람 드라이버 한 방 노리듯이 이렇게 한 방 하려다가 그 고생하고 망하고 뭐 그냥 잘못 뛰고 그렇게 사업하거나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일을 대하는 거나 저는 제 세계관은 어느 정도 이렇게 굳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정착을 한 거죠. 그렇게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최근 한 10년 동안은 제가 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마음이 슬프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러면 뭔 불행한 사건 사고라도 터져가지고 막 가슴이 아픈 일도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또 시타르타 공부하면서 또 다른 논리를 갖게 됐는데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뭐 어떤 그러니까 노자를 통해서는 어떤 인간관,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 어떤 판단을 해야 내가 마음 편하게 내려놓고 아웅다웅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를 배웠다고 하면 인간이 노력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 제어하지 못할 일도 가끔 생기잖아요. 그 영역은 조금 종교적인 영역 같아요. 크리스찬이 신을 믿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저는 시타르타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이렇게 지금 도덕경처럼 컨닝을 해보면서 이게 바로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 속에 살아가면 정말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요즘에 노자하고 시타르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세속적으로 얘기하면은 최근 한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짜증내거나 화낼 일이 없고 즐겁지 않은 일이 없고 항상 웃고 살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은 저도 절제하고 자제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 빨리 손절하고 물론 그 사람 모르죠. 손절하는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피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 행위는 누구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도태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피하자. 나쁜 일은 피하자. 나쁜 사람은 피하자. 그것도 내 입장에서 나쁜 일이고 내 입장에서 나쁜 사람이지만 피하자. 멀리하자. 그게 누구든 그게 가족이란 인연이든 학연이든 지연이든 직장에서 인연이든 이 겪어보니까 좋은 사람 같지는 않다.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싶으면 과감하게 멀리하자. 그러니까 좀 냉혹하죠. 냉정한 그런 행동은 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걸 같이 겸비를 하면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세계관과 어떤 이런 행동을 좀 냉정하지만 제가 좀 냉정한 편이에요. 제가 벌써 한 달 만에 5kg 뺐거든요. 저도 그냥 마음 먹으면 합니다. 그냥. 그래도 진짜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혈압이 150, 110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하여간 그거를 결합하니까 인생이 편해지고 걱정거리도 없어지고 짜증이나 화날 일도 없고 물 흐르듯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한번 최근 일주일 동안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 분 계세요? 아마 직장 생활하면은 매일 생기는 거 아니라 저 상사 내가 손절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이 일은 또 해야 되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죠? 그런 지경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자유의 경지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거꾸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니 당신이 지금 회사가 열린거라 되는데 그걸 경영하려면 얼마나 바쁘겠냐.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많겠냐. 이해할 수 없다. 나 맨날 한가하다 그래. 바쁘던데 나 노느라고 바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놀 때 언제든지 불러줘. 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번개치고 콜 하라고. 골프 치다가 빵꾸 나면은 나 땜빵으로 부르라고. 어떤 사람은 뭐 땜빵을 불렀다면 기분 나빠하는데 나는 기뻐한다. 네가 진정한 친구다. 나를 땜빵으로 불려주고 저녁에 번개를 쳐서 나오라고 그러고 난 그 네가 진짜 진정한 건방지다 생각하고 오만하다 생각하고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지 않고 진짜 넌 내 친구다. 나를 진짜 친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막 어나운스를 해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 바쁘던데 나 노느라고 바빠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회사도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당신 페북 보니까 뭐 그제도 BH 행사 갔다 오고 어디 강연도 하고 뭐 공적인 일 많이 하던데 너무 바쁜 거 아니냐. 아니야 뭐 가끔 하는 일이고 뭐 나 이거 몇 년 만에 간 거야. 그냥 내 뭐 바쁜 척 하려고 내가 쓰는 거야.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는데 그럼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이 속세 시쳇말로 그냥 앵벌이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CEO들 앵벌이 시킨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엠파워먼트. 고상한 말로 엠파워먼트죠. 믿고 맡긴다. 그다음 심지어 콜도 안 한다. 그들이 내 방 찾아올 때까지 난 그냥 앉아서 이거나 보고 있고 뭐 이러다가 오면 뭐 무슨 일 뭐 도와줄 일 있어? 뭐 이렇게 난 접근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패시브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 액티브한 방식이 아니라 패시브한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결정 못하는 건 내가 결정해야지만 예를 들자면 그 사업을 접자 계속하자 저 회사를 M&A를 하자 말자 그다음에 CEO 이 사람 당신은 도저히 안 되겠다 리더십 체인지를 꼭 해야겠다 그거는 내가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 그 정도 한 서너 가지 일은 그건 내가 나 맞게 디시전 메이커라는 직업을 가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 나머지 디테일한 일들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거 하고 뭐 누구 연결 좀 시켜주세요 이거 부탁을 하면 내가 해주지만 그 사람 일을 내가 가지고 감나라 뭐 배나라 이런 얘기 안 한다. 근데 무서운 거는 그 사람이 실적이 안 좋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저 리더십은 안 되겠다 하면은 난 혼자 결정한다. 너는 좀 아웃이다. 새로 시유를 해야겠다. 그 결정은 내가 한다. 진짜로 그렇게 해요. 잘하면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우린 정년도 따로 이렇게 도입 안 하니까 뭐 잘할 때까지 그냥 그럼 또 더 잘하면 또 좀 이 일까지 좀 같이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물 흐르듯이 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간회의만 제가 들어요. 그럼 월간회의 뭐냐면 주로 이제 숫자 매출이 얼마고 뭐 공원이익이 얼마고 영업이익 얼마고 뭐 수장국 얼마고 뭐 이런 숫자만 봐요. 숫자만.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는 안 듣고 그냥 숫자만 봐. 전 숫자만 봐요. 그러다가 잔소리도 가끔 하겠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내 입장에서 그런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잔소리 듣는 거일 수도 있죠. 숫자만 보고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안 하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회의나 주간 회의를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참 하수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잔소리 하게 되고 막 깝깝하고 막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깝깝하다는 걸 느끼는 거는 짜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깝깝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말씨 못 알아듣고 단소리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일의 디테일에 관여를 하면 짜증이 생기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간회의나 업무회의는 안 들어가요. 근데 최근에 조금 막 짜증이 몰려왔던 게 지난 3월 3일 날 30주년 행사를 하는데 그냥 기자들 불러놓고 간담회 하고 가까운 분들 모시고 행사하고 식사 한 끼 대접하고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30년 동안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 책을 썼어요. 그 많이 남아서 도덕경을 뒤에다 이제 부록으로 이제 올렸는데 이 책이 그건데 한 6개월 동안 TFT 만들어서 이 회의를 제가 직접 주관을 했어요. 글도 쓰고 대신 쓸 내용은 이제 사진 찾고 뭐 이거 글 땜빵 쓸 거는 또 다른 사람이 쓰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이 TFT 미팅을 한 주 단위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했는데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업무죠.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죠. 이게 내로서는 이런 책을 완성을 했고 또 하나는 로고를 바꿨어요. 로고 멋있죠. 이게 한 네 번째 바뀐 로고인데 아주 현대적으로 생겼죠. 다섯 로고. CI를 바꾸자 해가지고 이 CI 어떻게 바꾸고 하고 막 디자인 하우스에 보내온 것도 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참 내가 볼 때 좋은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막 갑론을박하고 뭐 테슬라건 어떻게 생겼고 뭐 이건 어떻고 요새는 뭐 문자를 가지고 주로 하는 게 트렌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디자이너에 와서 브리핑도 하고 들어도 보고 뭐 주문도 하고 한 10개의 사례를 가지고 뭐 이 중에 좁혀 나가고 뭐 이렇게 구체적 일을 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참 짜증 안 내려고 그러고 화 안 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막 부딪히잖아요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하소연한 그런 걸 텐데 깝깝하고 이제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하지? 빨리 끝내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관여하지 말자. 놀 생각이나 하자.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맞고 말이 맞아요. 구체적인 업무에 관여를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려놓고 뭐 어찌고 뭐 도덕경 얘기하는 거 그거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참고하고 응용해서 가급적 요게 아이디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저도 화나요. 짜증나고. 근데 이거를 가슴에 담고 일을 하면 그 강연 중에 그 불언지교 말이 없음으로 가르친다. 그게 됩니까? 갈치하죠. 얘기하고. 그리고 어느 한 분이 난 그 얘기 해놓고 밤에 후회한다.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 말씀 하시는데 누구나 다 그런 후회를 하죠. 무위지사 일을 하는데 무위함으로써 일을 한다. 그러니까 무위지사 불언지교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뭐 자신감 가질 때도 마찬가지죠. 눈앞에서 딴짓하면 하지마 하고 들어가지. 무슨 뭐 말없이 내가 모범 모여가지고 나 따라서 해. 그거 되겠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래도 최상의 방법은 불언지교다. 최상의 일하는 방식은 무위지사다 라는 걸 내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좀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정도의 스탠스지. 뭐 고지고대로 이것대로 해가지고 뭐 안 됐다고 나한테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안 되는데 뭐 여러분들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 중에 그냥 금방 끄집어낼 수 있는 얘기가 여러분들 그 시작했던 그 8장의 상선약수 있잖아요.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도 좋은 얘기 같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장에 또 나오는 게 그 부유부쟁 고무. 그걸 이제 한자성어로 다시 재조립하면 부쟁무. 그러니까 다투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 부쟁무. 참 좋은 말 같아요. 저도 송사가 왜 없겠어요.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웬만하면 다 그냥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뭐 대부분 가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합시다. 야, 거기서 끝내자. 뭐 그 정도면 됐지. 그래서 그냥 대충 합의하고 말아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쟁송 있는 거는 가급적 끝내고 가급적 안 벌리려고 하고 가급적 외면하고 가급적 일을 더 벌리지 않고 막 원한이 생긴다고 해서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또 더 일을 벌리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줄이니까 제 옆에 부쟁이지. 저도 막 열받아가지고 막 같이 하면은 송사가 많겠죠. 그렇다고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 송사가 왜 없겠어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변호사들이 하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하는 거지만 뭐 많죠. 꽤 많죠. 그것도 저 개인을 노리고 막 두는 것도 많고 그러면 또 대응해야 되고. 근데 가급적 그냥 줄이자 그런 거지. 부쟁이라는 상태가 있겠어요? 없지요? 부쟁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쟁무라는 말을 가슴에 안고 살면 훨씬 더 그런 다툴 일이나 싸울 일이나 가다 사람 만나서 섬찟할 일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는 그 정도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총용약경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세상에 이 모든 일이 달고 달이 차면 기울면 다시 차고 모든 일이 그렇지 않느냐. 거기 일일비하지 말아라. 그런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가르침을 가슴에 지니고 살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정도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그 정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두 가지 더 제가 덧댄다면은 그 지족불욕이란 말 나오죠. 지족불욕, 지지불태. 그러니까 만족을 알면 욕됨이 없다. 지족불욕. 참 좋은 얘기 같아요. 좋은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지지불태. 그침을 알면 위태함이 없다. 그러니까 뭐 손자병법에도 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백승은 아닙니다. 어떻게 100번 싸워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건 아닌가. 불태.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지지불태. 내가 여기서 스탑하면 더 이상 위태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지혜가 저는 참 훌륭하다고 봐요. 사람이 열받다 보면 싸우다 보면 막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말이 험악해지고 목소리 올라가고 내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면 거기서 딱 그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했다 그만하자 뭐 이렇게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자세가 그렇게 살면 싸울 일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불행한 일이나 재수없는 일도 생기다가도 말죠. 그죠? 그런 자세, 또 삶의 자세도 저는 훌륭한 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 16장 말고도 나머지 장들을 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추천한 이유가 다른 장들도 보면 그런 다른 케이스에 적용할 만한 교훈적인 내용이 삶의 지표가 될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게 도덕경에 대한 제 생각이에요. 제가 너무 또 도덕경에 뭐 이렇게 경도돼 있을 수도 있고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저는 굉장히 좋은 엑기스를 뽑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 제가 살아가는데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사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더라. 뭐 최근 몇 년 동안 화낼 일 없고 짜증낼 일이 없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산다면은 뭐 누구나 다 그 정도 경지에 가고 싶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도덕경을 이렇게 강추를 하고 제 돈 들어가면서 막 책 찍어서 나눠주면서 불러주면 가서 강연하고 뭐 필요하면 내 밥도 사고 가서 강연도 이제 사설하고 그래서 사람들 이 정도 모아놓고 저 부르면 가요. 동네도 여기저기 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간 데가 뭐 굉장히 뭐 높은 사람들 모인 조직도 있고 정말 평촌에 동네 아줌마들 모인 데 가서 얘기한 적도 있고 뭐 여러 군데 가서 누구 뭐 강연하는 사람이 땜빵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뭐 수십 명 모아놨는데 자기 강연만으로 하기는 뭐하니까 물론 자기가 돈 받고 하는 강연인데 일부로 나를 끼워 넣어서 이제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뭐 도와주려는 건 아니지만 그 다 알면서도 날 이렇게 땜빵으로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고 성심성의껏 또 책 나눠주고 강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돈 받고 강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좀 길티한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나는 지금 강연료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내가 그 사람들 밥줄까지 내가 뺏어가면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항상 그런 거는 좀 안 끼려고 그러고 일단 도와주는 의미에서만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재수가 없죠. 영업 방해고 그나마 박재희 교사가 내 친한 편인데 그래서 그분 책도 좀 팔아드리려고 해서 여러분 사서 나눠드리고 하는데 참 사람 마음이 다 다르겠죠. 그 회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장님 지휘 정도 되시니까 사실은 다 인파먼트도 하시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의자연하게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저희 같은 입장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약간은 조금 먼 나라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당위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구절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회장님 표현대로 하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채택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이제 최고의 팀 회장님으로서 이 다산그룹의 도덕경을 공부하시면서 조직 문화라든지 아니면 조직에 좀 미쳐진 긍정적인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도덕경 때문에. 예. 그건 뭐 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에 태클 걸었으니까 태클 건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100억을 가진 부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10억이나 1억 가진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위에도 1000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1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10조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쌤쌤이에요. 쌤쌤. 나누고 비우고 베풀고 살아라라는 얘기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적은 사람은 당장 태클 거는 얘기가 아니 당신이야 나눠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만 나는 나눠줄 게 없다. 응?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근데 아까 같이 내 비교를 해보면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노자의 도덕경 사상은 그 배고픈 자의 철학은 아니에요. 가진 자의 철학입니다. 가진 자의 철학이에요. 노자 본인도 장관급까지 올라가 봤고 먹고 살만 해줬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갔고 거기서 이런 철학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공자같이 맨날 배 끓고 다니던 사람은 당대 루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자, 유교 이런 좀 유선적인 걸 싫어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이제 그 시타르타 얘기에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시타르타 와가지고 부처님 찾아와가지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냐, 하는 일마다 마가 끼고 재수없는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만 생기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평소에 선행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업이다. 많은 걸 베풀고 보시를 하고 선행을 하면 재수 있는 일만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사람은 다 운이 있는 것 같은데 운은 그냥 우연인 것 같고 확률적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재수 좋은 일만 생기고 나한테 재수 없는 일 생기니까 이 확률 분포가 잘못됐다. 이거 못난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만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봐. 그리고 세상 탓하고 하느님 탓하고 남 탓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발끈해요. 막 육부문자 나올 뻔했죠. 그래서 아니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 내가 뭐 가진 게 있다고 베풀으라는 얘기냐, 보시를 하라는 얘기냐. 나 가진 게 없다. 너처럼 가진 게 있는 놈이나 베푸는 거지. 나 같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뭘 베푼다는 얘기냐 하고 이제 두 번째 태클을 걸어요. 대부처님이 뭐 짜증날 만한데 짜증 안 내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다. 그거는 네가 어리석어서 그런다. 탐진 치의 치를 얘기하는 거야. 어리석어서 그런다. 뭘 몰라서 그런 거다. 네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7가지는 네가 베풀 수 있다. 그래서 7가지 베풀 수 있는 얘기를 해요. 말할 때 좀 온화한 얼굴로 얘기를 해라. 그게 싸나운 얼굴로 얘기하지 말고 온화한 얼굴로 얘기해라. 그걸 안이시라고 그래요. 안을 베푼다.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좀 곱게 얘기를 해라. 그게 또 베푸는 거다. 그리고 네가 뭐 밥 살 돈이 없다고 밥을 안 사고 좋은데 그러면 네가 이 사람 뭐 짐 들고 갈 때 그거 좀 들어준 적 있냐? 그 짐도 좀 들어주고 네 몸보시에 이게 신시라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냐? 응? 그리고 상대편에 위해서 마음을 씀씀이를 곱게 하고 마음이라도 같이 위로하고 그런 적이 있냐? 그래서 7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갱하고 이제 속은 그냥 부글부글 끓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사람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래 너 같은 회장님도 다른 회장님 생각하면 현대차 회장님 생각하면 참 불쌍하네. 베풀 게 없네. 엠파워먼트 할 게 없네. 그 조그만 회사에서 지금 무슨 엠파워먼트야. 우리 회장님도 지금 막 쪼는 판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절대적인 잣대는 들이대지 말자는 얘기고 상대적인 거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해라. 결국 모든 건 나의 문제다. 나의 잣대의 문제고 나의 생각의 문제고 나의 마음의 문제고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별로 그렇게 짜증나거나 화낼 일이 없어요. 남 탓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직문화의 이런 생각, 세계관, 가치관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래요. 꼰대짓을 합니다. 저도 딱 한 가지를 해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우리 CEO나 임원들한테
야 요새 MZ 세대들이 심각하더라. 우리 때가 너무 다르고 다른 거 없고 내가 볼 때는 MZ 세대가 무조건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이 모든 노이즈를 잠재우고 우리가 젊은 친구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길인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억울하지. 아니 내 군대 갈 땐 두드려 맞고 컸는데 나 이 제대 말년에 무슨 그러니까 대놓고 저한테 얘기 못해도 막 이제 불만이 있는 게 나오죠.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밖에 해법이 없다. 그러면 다시 그 세대들이 뭔가 느낄 거다. 그러면 아마도 네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움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야 너의 사사로움도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내 얘기 안 듣고 니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못되게 구르니까 우리 회사에 사표 쓰고 떠나는 애들이 많지 않냐. 근데 다 들어보니까 니들은 우리 회사가 복리후생이 나빠서 그만뒀다 얘기하고 연봉이 작아지고 그만뒀다고 나한테 보고 하던데 내가 이렇게 인터뷰 해본 결과는 대다수가 이 회사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내 직장 상사가 싫어서 떠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난 저 꼰대 짓을 싫어서 저 꼰대 짓을 견디기 싫어서 갑니다. 나 월급도 안 받아 좋은데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 이게 대부분의 의견이더라. 요새 이게 대세잖아요. 그 어려운 삼성 현대들 가지고 요새 젊은 애들 그만두고 나온 애 많다면서요. 옛날하고 많이 사뭇 달라졌죠. 그러니까 뭐 1년 내 퇴사율이 엄청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젊은 직원을 뽑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겨우 뽑은 애들을 일하려고 들은 애들을 꼰대짓에 쫓아내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연봉 핑계 대고 회사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잘하자.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꼰대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꼰대짓 안 하려고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내가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꼰대가 아닐 수 있다. 근데 너 꼰대지요? 그러면 아유 내가 무슨 꼰대예요? 나 애들하고 잘 놀아요. 그런 애 치고 꼰대 아닌 애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논법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꼰대가 아닐 수가 있고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꼰대 아닌 자가 없더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 꼰대 아니라고 얘기해. 너네 내가 뭐 필시 꼰대니까 돌아가서 반성 좀 해라. 난 꼰대일 수 있다. 아, 내가 꼰대짓 하지 않나? 이렇게 항상 삼가고 되돌아봐도 꼰대일 텐데, 응? 어떻게 내가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도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좀 나누면서 내가 보니까 내가 잘해주고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꼰대가 아닌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꼰대는 꼰대짓을 하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꼰대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더라. 나는 회장이라는데 직책이 자체가 너네들한테 스트레스라는 걸 난 안다. 그래서 내가 잘해주려고 하고 자꾸 우스갯소리 하려고 하고 좀 더 천박한 소리를 하려고 하고 막 나도 노력하는 거다. 나 그렇게 천박한 사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너한테 편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 왜? 내가 잘해줘서 편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노력을 해도 어려운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꼰대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잘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꼰대짓 하는 데가 할게.
나는 내 꼰대질이라고 선언하고 할 거야. 이제 내가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고 경청하고 많이 맡기고 결정을 따르고 지원해주고 힘든 일에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내가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조직 문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직 문화가 결정적이더라. 그러니까 연봉 올리고 내리고 니들이 알아서 하는데 복리후생을 뭐 늘리고 줄이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데 조직 문화는 내가 직접 손대겠다. 그래서 지침을 줬어요. 3가지를. 첫 번째, 꼰대 문화 척결. 척결이야. 꼰대 문화 척결하자. 그러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는데 그 MZ세대 말을 따르는 게 꼰대가 아닌 짓이다. 따지지 마라. 따지지 마라. 그게 꼰대 문화 척결이다. 그러면 또 그래 요새 어린 꼰대도 많대. 그래 어린 꼰대 많아. 두 번째, 갑을 문화. 우리 사이에 뼛속 깊이 자리 잡은 게 갑을 문화다. 정부 부처에도 갑을이 있어요. 거기 기재부, 행안부는 갑이고 나머지 다 을이에요. 뭐 대기업,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납품업체 뭐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집안에서도 뭐 아버지가 갑이고 애들이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정말 뿌리 깊은 구석구석에 15금 문제뿐만 아니라 며느리 문제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 우리 사회에는 갑을 문화가 정말 징하게 많다. 갑을 문화를 없애자. 내가 좀 도와주는 입장이고 저쪽이 아쉬운 입장에는 갑, 을인데 그 티내지 말자.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자. 일하다 보면 부처 간에 있잖아요. 여기도 뭐 갑질하는 부처 많잖아요. 나 우리 조직 내에서는 그거 하지 말자. 그러면 다 신문고 할 테니까 내가 직접 이거 들여다보겠다. 누가 꼰대지다가 누가 갑질하는지 내가 직접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차별 문화. 또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게 차별 문화다. 그래서 뭐 호칭도 바꿔보고 뭐 직급도 없애보고 뭐 팀장제도 해보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 무슨 미친 짓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만큼 뿌리 깊다는 얘기예요. 근데 확실히 제가 미국 나스닥 이사의 회의를 하고 해보면 미국 애들은 그게 없어요. 진짜로. 뭐 오는 순서대로 앉는 거고 뭐 지가 바쁘면 먼저 가는 거고 뭐 출석 안 되면 비대면을 들어오는 거고 뭐 그거 가지고 뭐 눈치 보거나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눈치 보지 않나요? 솔직히 해서 여러분들도 눈치 보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이거 빠져도 되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차별의식이 우리 사회에는 생각보다 뿌리 깊습니다. 가장 흔한 게 나이 차별이에요. 그죠? 여러분 진짜 20대하고 민우 약까지는 아니어도 민우 불러도 돼. 민우 형이라고 불러도 돼. 라고 허용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근데 20, 30대 그렇게 놀아요. 진짜로. 정말로 그렇게 놉니다. 근데 못하지 애들이. 그 회장님 너무 좀 그래도 안 된대. 그럼 이장님으로 불러라. 그냥 동네 이장 할 테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이게 뿌리 깊은 뼛속같이 깊이 차별의식이 있어요. 그걸 못 뛰어넘어요. 젊은 애들도 그거 못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 정도로 뿌리 깊어요. 난 이게 우리 사회의 걸림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차별은 뭐 최근에 문제됐던 뭐 성차별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나이 차별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면 지위 차별, 직위 차별, 직책 차별, 그죠? 차별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내가 돌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번 이거를 자기한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영감을 얻어서 이 조직 리더십, 조직 문화에 적용했다면 요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개선하자. 그러니까 자유롭고 하고 싶은 얘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조직이 저는 가장 강한 조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인류가 갈등이 생기면 싸우는데 극단적으로 전쟁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잘하는 강한 군대가 어딘가? 일본군인가, 독일군인가, 소련군인가, 미군인가, 이스라엘군인가, 한국군인가, 중공군인가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역대 가장 강한 군대 미군이잖아요. 그 미군의 문화를 하고 한국군의 문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군대와 독일 군대가 무너졌는데 엄청 강해 보이던 그 군대가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을지 그 근대 문화라는 거죠.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는데 왜 저렇게 버벅거릴까? 러시아군의 상명하복이든 어떤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보시면 우선 지위에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의견 개진을 하고 윗사람 한 말 듣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 말이 더 맞는 얘기네? 그럼 그대로 하자. 흔쾌하게. 그러니까 윗사람이 낸 의견이라고 해서 이건 옳고 아랫사람이 낸 의견은 그르고 우리 아직도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쿨한 상사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버리고 우리 대리 의견이 더 좋네? 오케이 내 의견 접어. 네 의견대로 하자. 하는 조직 문화인가요? 여러분들 문화가? 아닐 거예요. I'm sure.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하여간 우리도 아닐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조직 중에서 군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조직이 얼마나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강한 군대, 가장 강한 조직은 사실은 흐트러져 보이고 개판 오부전으로 보이고 서열도 없어 보이고 할 말 다 하고 저는 그런 조직이라고 봐요. 이스라엘 애들은 총 쏘는 중에도 토론한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배울 것도 많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츠파 정신이에요. 후츠파 정신인데 우리말로 정확히 해당되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정신이 없으니까. 굳이 번역한다면 반골 정신, 그 다음에 대드는 정신, 거꾸로 가는, 뭐로 가는 정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하여간 좀 더 모른다고 생각되는 어리다고 생각되는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냥 자기 얘기 다 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좀 부족한 사람이더라도 자기 의견을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는 정신, 그걸 후추파 정신이라고 해요. 거기서 혁신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위선적이지 않은 사이죠. 제가 아까 위선적인 걸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장은 좀 거리가 멀다 그랬잖아요. 저는 조선 6.25를 탈레반이라고 생각해요. 조선 탈레반 정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하고 우리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여성 차별하는 거나 뒤집어 쓰고 댕긴 것도 똑같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란에서 히잡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야 요즘 시대에 저런 애들도 있냐 웃잖아요. 우리 조선시대가 그랬었잖아요.
그죠? 뭐 정조를 잃었다고 죽이고 뭐 자살시키고 지들이 나라 못 지켜가지고 뭐 일본 놈한테 끌려가고 뭐 짓밟히고 청나라에 끌려가서 짓밟히고 환양료 뭐 그거 뭐 가문의 수치라고 뭐 목매달으라 죽이라고 막 파문시키고 양반집에서 그런 일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시대 벌어진 일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슬람 세계의 탈레반 사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전 조선 탈레반 많이 써요. 그건 인류 역사에 그걸 보면 누가 봐도 어디가 진보된 사회고 어디가 나쁘든 사회인지는 명확하잖아요. 그게. 그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바로 조직 문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조직이 강해지려면 우리가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아이러니하게도 군기가 딱 잡히고 삼명하목하는 뭐 줄 맞춰서 촥촥촥촥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느슨해 보이고 뭐 좀 개판 오브전으로 보이는데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일 찾아서 하고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empowerment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R&R이죠. Role and Responsibility. 우리 사회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장관 임명해놓고 뭐 인사 개입하잖아요. 뭐 요 그룹사도 뭐 사장 CEO 앉혀놓고 그 밑에 인사 관여하잖아요. 선진사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후진적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정부 부처든 정치 집단이든 우리 회사든 학교든 군대든 그죠? 뭔가 격차가 있어 보이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자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유를 맡겨야 합니다. 소국감이 내라. 그러니까 조직은 작을수록 나라는 작을수록 좋고 구성원 국민의 수는 적을수록 좋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어느 동네가 제일 잘 살지? 이렇게 보면 서유럽, 북유럽, 유럽 대륙이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나라가 엄청 쪼개져 있잖아요. 그죠? 그 유럽 크기만 한 데가 인도고 중국이고 미국인데 뭐 미국이야 그렇다 치고 갑갑하죠. 그죠? 갑갑하죠. 그거를 또 강제로 하나의 그 국가 이념으로 끌고 가려니까 독재자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중국하고 인도하고 또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회사 조직인들 왜 아니겠냐.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고 그 팀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 그리고 결과만 따지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두고 보고 결과 보고 팀장을 자를지 말지는 위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거지. 네? 이거 그런 식의 운용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도덕경의 가르침이 교훈이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나 회사라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나 국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나 조그만 팀이라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나 저는 시사한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비슷한 얘기도 제가 의구심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 따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도덕경에서 무의자연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조직문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존에 있던 조직문화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이어져 와가지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좀 고착화됐다.
그런 면이 또 있거든요. 아 당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효율이라는 관점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오와 열이 탁탁 맞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거 상상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개입이라는 걸 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꼴대집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같은데 근데 도덕경에서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냅둬라 이게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면은 더 세분화돼가지고 막 자유스럽게 하는 게 올바른 문화고 그게 도덕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가 효율화 관점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오와이를 탁탁 맞춰야 될 것 같고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그 우리자연도 상선약수 강의하실 때도 들었던 의구심이 조금 그런 거였거든요. 이걸 그냥 자유롭게 냅두자니 이게 뭔가 효율적이지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뭔가 개입을 하자니 이게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그러니까 그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우면 이렇게 한다 해서 이렇게 하면 다 되고 저렇게 한다 해서 저렇게 하면 다 되고 아이고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우면 다 쉽죠.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저는 진짜 굉장히 많은 교훈과 시사점이 있다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단순화시켜 보면 그런 논리가 나오죠. 근데 이제 또 그런 논의도 있잖아요. 자유냐 방종이냐, 뭐 방치냐 관리냐.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모든 거를 다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제냐 자유냐 뭐 관리냐 방관이냐 뭐 이 두 개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중용의 그 지도라는 게 어디쯤이냐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직이고 문화고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게 옳은 거예요. 맞는 거고 가장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그걸 뜯어고치고 개혁을 하고 혁신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다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사회의 민도는 이 정도인데 갑자기 이만한 걸 갖다 들이대면 이건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걸 조금 바꿔보면은 결과가 더 좋을 것 같아. 예? 그럼 이제 그거에 논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야 그렇게 해서 나아지겠어? 나아진다는 뜻이 뭐야? 라고도 또 시비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그런 거는 혁신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봤으니까 답이 있어요. 결과가 좋은 것은 나아지는 거고 결과가 좋아지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다. 그렇게 바꾼다고 한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네 말이 맞다. 근데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라고 이제 논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오케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한다면 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 라고 의견이 일치가 됐다가 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렇게 바꾸자. 근데 또 현장에서는 아니올시다죠. 아니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난 지금까지 하던 게 익숙하고 편한데 왜 바꾸라고 그래. 그래서 뭐 결과가 좋아진다고 내 월급이 올라가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그리고 나 그렇게 하면은 나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렇게 하면 내 일이 주는데 뭐 이유는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얼기설기 얽혀진 이해관계의 틀이거든요. 그 틀을 푸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혁신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개혁을 한다는 걸 바꾼다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까지 또 전부 꿰뚫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그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하고 그 혁신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쪽으로 디자인을 해야 돼요. 아니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안 생기는데 내가 바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죠? 이게 지난한 과정이에요 이게. 그거를 그러니까 일이 어렵죠.
이걸 어렵다는 걸 알고 현상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구성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들이 동의를 하게 하고 동의는 했으나 움직이지 않을 것도 알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해서 인센티브 던져주고 뭐 해서 이제 일하는 방식이 A라는 방식, B라는 방식이 바뀌었다 칩시다. 그랬더니 뭐 자동차 뭐 하루에 한 대 나오던 게 2대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럼 그건 혁신이죠. 성공을 한 거죠. 요컨대 이게 목표라고 치면 여기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말 한마디로 하려고 하냐라는 게 제 질문이고 쉽지 않다. 혁신은 쉽지 않다. 뭔가 바꾼다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무위지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불언지교. 유무위 사무사 이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정말 필살기를 갖고 있는 그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겠구나. 그러니까 아닌 척하면서 하는 거고, 그죠? 성동격서죠. 전법으로 치면 저쪽을 칠 건데 이쪽을 치는 것처럼 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말 고도의 수수 같아요. 고도의. 그래서 제가 그 무위론을 하지 말라 허물론이 아니고 방법론적 무위론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거의 판을 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그 정도의 어떤 그 묘수 막 이런 게 막 떠오를 것 같거든요. 하는데도 막 안 하는 척 뭐 이러는데 네, 아직까지 하수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직장에서 혁신과 개혁 위해서 아무리 떠들었어도 제대로 된 게 몇 개나 있어요. 거의 없죠. 그냥 유야무야 되고 뭐 예산만 날라가고 중간에 쓸데없는 일만 하고 그런 게 태반인데 저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봐도 그래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사람만 딥다 죽이고 그냥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고 나폴레옹 같은 독재자 나타나가지고 또 휘젓고 다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 죽이고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지 말았지 하냐. 근데 길게 보면 야 그때 뻘짓을 그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맞네 하고 세계사는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타임라인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혁명을 했으나 사형을 당했으나 나는 역사에서 영원히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거기서 매국노짓 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역사의 길이 그냥 매국노로 비난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당대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면 그냥 그렇게 살고 아니야 난 진짜 역사가 두려워 나는 여기서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할 소리는 할 거야 하고 죽든가 그거는 뭐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라고 봐요. 이 선택의 문제고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할 거냐 그것도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당대 그거를 그 가치를 알아줄 우리 윗사람이 있을까도 고민해봐야 되고 나 잘리고 나서 뭐 그거 해봐야 뭐 나한테 무슨 득이 있다고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똑똑하니까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끌고 가려면 혁신가가 되려면 그 머리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있어야죠. 그 정도의 능력가가 아니면 함부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도 안 되고 내가 정치판을 얻겠다고 나서도 안 되고 내가 혁신을 하겠다고 막 회사를 막 뒤집어 놔도 안 되고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막 승질 급하니까 못 참으니까 막 모르니까 막 벌려요. 근데 그게 꼭 결과가 나쁘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역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잘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윗사람 누구로 싹 바뀌면서 갑자기 막 그
죽었던 불이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겸손해야 돼요. 제가 봐도 참 세상 일을 알 수가 없고 사람 일을 알 수가 없고 함부로 그렇게 예상할 수도 없는 거고 특히 미래 예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것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많이 아는 사람은 주저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저하고. 그러니까 러셀이 아마 한 얘기일 거예요. 현명한 자는 주저하고 무식한 자는 용감하다. 근데 뭐 무식한 게 나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가 무식하다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악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응?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 현상은 일은 뭘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저지르고 뒤집어 놓지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 쉽지 않더라. 근데 이제 극과 극 통한다고 정말로 많이 아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 좋아한다고 했냐면 그 사람은 정말 무식하거나 아니 정말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난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뭐 혹시라도 저 사람이 정말 고수인 걸 내가 알게 되면 하나 건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수들 속에는 인재가 없어요. 우리 다 중수고 사실은 하수와 상수는 고수는 섞여 있어요. 비슷해요. 기아 대전주 본부장입니다. 네. 저는 이제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이제 같은 얘기를 하자면 항상 뭘 이렇게 배우는 거를 되게 즐거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걸 해야 될지마다 그냥 고민을 항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현장에 있다가 이제 압구정이라는 군대사 본부를 와서 18년을 근무하면서 정말 현장에서는 잘 모르는 것들을 압구정에 와서 이제 있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는지 한 30% 50%는 못 알아들 때도 많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네이버라는 게 있어갖고 많이 찾아가면서 아는 그 즐거움이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다 아는 것 같고 또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팀장이 되면 또 교육을 받고 책을 읽게 되고 그러니까 접하는 그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도 좋았던 거는 이 배움의 하나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노자라는 것들을 뭐 공자라는 것들은 저희가 대학 때 이제 한문자로 좀 배우면서 몇 대 배우거나 사자성어를 배우고 또는 뭐 삼국지를 좀 읽고 혼자백법을 읽어보고 그 정도까지는 뭐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열심히 복습하고 예습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도 그때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채찍질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또 회장님도 뵙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와중에도 자꾸 뭐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경전이나 이런 뭐 옛날 어르신들 얘기가 이게 벌써 BC 때 춘추전국 시대 때면 엄청 혼란할 텐데 이분은 그래도 뭐 먹고 살만하니까 생각을 하셨다는 거는 대단한 거고 그때 이론을 지금 적용해도 제가 뭐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많이 했지만 그때를 지금 현재 사회에 비추어 볼 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저를 씩씩질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배움에 그게 좋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뵙거나 회장님 뵙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소감은 저는 이제 제가 말을 감히 하자면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씩 또 배워가는 그런 느낌. 아직도 하수인 것 같고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아는 척하고 저는 그래도 지역에서 장이니까 또 한마디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근데 내전 대표들이 한 70세 되시니까 제가 봤을 때 어이구 어리네 한마디가 그거예요. 첫마디가 어이구 어리네. 그 전에 지역본부장은 그래도 한 60세 가까이 되는 이제 한 58세 뭐 이랬는데 50대 초반이 오니까 이거 어리네. 70대 되는 분들이죠. 내가 하수라고 생각하는 분은 고수일 수가 있고 내가 고수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건 분명히 하수고 내가 하수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고수일 수가 있는 분이네.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하수구나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때 내가 주변에 나보다 고수들이 엄청 많은데 나는 중수도 안 되는데 중수인 척 했구나.
나는 중산층이라도 했는데 나는 중산층도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아 그게 상대적인 거죠. 조금씩 이제 낮추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낮아지면서 실수를 좀 덜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수분을 만나면 역시나 하수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하수들이 많은 데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얘들은 하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진 것도 그렇고 아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냥 상대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수고 절대 고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드러나는 게 다르겠죠.